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투자 심리가 다소 나아진 덕분입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5% 오른 15,639의 장을 마쳤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37%, 0.3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7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0.4% 상승했고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도 각각 0.3%씩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으므로 양적 완화 축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러드 연은 총재는 4일 CNBC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인플레가 목전에 닥친 듯이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론들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양적 완화 축소에 착수하기 전에 물가 상승률이 2%를 올랐다는 손에 잡히는 증거를 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공장 주문이 9월에 1.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일 9월 공장 주문이 전월비로 1.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의 반등이자 전문가 예상에도 부합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은 전월비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정부 셧다운으로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이 늦춰지고 경제 회복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해 설비 투자 등의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넉 달 연속으로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호조세로 남유럽 일부 국가들의 부진을 상쇄시켰습니다. 영국 조사기관인 마킷은 4일 지난 10월 중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전 9월에 51.1보다 상승한 것으로 지수는 경기 확장과 위축 여부를 가르는 기준치인 50선을 4개월 연속으로 넘어섰습니다. 다만 지난 2011년 6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의 51.4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가 매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베리에 관심을 보였던 중국 레노버와 한국 삼성전자 등도 인수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4일 캐나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블랙베리는 매각 계획을 접고 독자 생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대신 전환사채를 발행해 10억 달러의 자금을 수혈받기로 했으며 매각 과정을 책임졌던 토르스텐 하인스 최고 경영자도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연속 이틀째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연준 주요 인사들이 당장 12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힌트를 내주면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7일에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나 LTRO 시행 등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살펴보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지표 유럽 쪽에서 좋게 나왔다고 하고요. LTRO 차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세가 유지가 됐고요. 네.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뉴욕 모두 상승세가 유지된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다우는 0.15%가 상승을 했습니다. 15,63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37%가 오른 3,936포인트, S&P 500 지수는 역시 0.36%가 오른 1,76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의 제조업 수주, 공장 주문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1.7% 전월 대비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1.8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빗나간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그 뉴스 중에 블랙베리가 매각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블랙베리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대주주인 페어팩스 인터내셔널이 매각이 여의치 않자 결국은 전환사채 10억 달러를 발행을 해서 투자 쪽으로 그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블랙베리가 16.47%나 폭락했는데요. 6달러 49센트. 올해 주가 수준은 21%나 하락한 수치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오는 7일 ECB의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LTRO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동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은 0.43%가 올랐고 독일도 0.3%, 프랑스의 캬크 지수도 0.36%가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증시도 모두 상승하는 이런 좋은 흐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의 HSBC, 영국의 은행이죠. 순이익이 45억 3천만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은행주의 톡톡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 글로벌 이슈 중요 소식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달 들어서 가장 관심을 모았었죠. 이번 주에 관심의 최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중국의 삼중전회가 이제 9일부터 12일의 일정으로 개막됩니다. 자세한 일정들 점검해 보고요. 주요 안건들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제3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일명 이제 삼중전회라고 부르는데요. 5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회의의 무게감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9일부터 12일까지 현재 일정을 소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간 한 달 이전부터 이 일정이 개시가 되는데 이번 회의는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여러 보고서의 마무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이 좀 촉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패를 척결하고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관료주의를 혁파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회의의 밑그름이 되는 383 보고서라고 이제 현지에서 지칭을 하는데요.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에는 이제 행정이나 토지개혁, 금융, 그다음에 재정과 세제 부문, 금융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이 토지재산세가 거의 이번에 도입이 되는 것으로 현재 확정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런 그 흐름들도 이런 그 삼중전회에서 나올 수 있는 세제 개편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차량 구입세를 종전에는
지방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내용들이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중국 3중 전후에서는 중국 증시에 보탬이 될 만한 재료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쪽들은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상하이 증시나 선전 증시 이런 쪽에 현재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3중 전해에서 시장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촉매가 될 수 있는 여건이나 요소들은 다소 부족한 감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도 현재 시진핑 주석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자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시장에서 현재 외부 시각으로 중국의 경제나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 이런 부분에 그 비판적인 식견 이런 부분을 좀 차단하고자 하는 시각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리커창 체제는 부패 척결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대규모 돈을 풀어서 하는 부양책은 현재 상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것이 추후에도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카드나 돈을 풀어서 하는 부양책 이런 조치들을 좀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 그때그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이 7.2%에서 7.5%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이런 점이 상당히 궁금한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되는 중국의 3중 전회 주요 일정들과 주요 안건에 대해서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에서는 많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시장 영향력 간밤에도 그랬듯이 참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연설들 인사들이 잡혀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한마디 또 거들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테이퍼링 이런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에 반하는 정보도 같이 흘렸는데요. 인플레이션율 2% 도달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에 그리 바삐 나설 필요는 없다. 경제 지표를 보고 이를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8월에도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의 재무제표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상한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그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리치먼드의 잭 프리레커 연은 총재도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롬 파웰 연준 이사는 경제지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인사들이 각기 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이 밖에도 샌프란시스코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또 금요일 날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 주요 인사들의 연설 분위기가 많은 점 이번 주의 특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간 업종과 테마 업종들의 흐름들 모두 분석해보면서 관심 종목들, 업종들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장까지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서 두각을 드러냈었던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세업종 또 약세업종 분류해서 알아볼게요.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유아용품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아무래도 매출 증가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헬스케어주도 원격 진료 서비스에 함께 좀 도입을 하였고요. 홈쇼핑주 같은 경우도 모바일 부분에서 오히려 좀 매출 확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고 IT 부품주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안철수 테마주였죠. 신당 창당 본격화 소식으로 인해서 함께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자금난과 STX 페노션 감자 결정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고 가스관은 한너 소식에 따라서 워낙에 좀 급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진그룹주는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에어 긴급 자금 지원 소식, 그리고 STX 그룹주는 STX 신용 강등 소식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강세업종, 약세업종들 목록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세업종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전자결제주, 홈쇼핑주 강세였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결제 회사들이 거의 중국 시장에 네.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SK CNC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 다른 업체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해외 이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쇼핑몰에서는 이제는 중국의 은영 카드가 좀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아무래도 국내 쇼핑몰 결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3분기 실적은 좀 양호하다고 좀 나온 상황이고 4분기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전자결제 소식이 9월에는 조금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악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지금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그리고 실적을 공개했는데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점차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면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좀 주가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전자 결제주도 이에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좋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홈쇼핑주는 지금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홈쇼핑주의 실적 개선세는 계속 지속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홈쇼핑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모바일부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TV 부분에서 성장세는 좀 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모바일 부분에서는 매출이 더욱더 고성장세를 보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모바일로 주문하면은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런 편리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고객이 더 증가를 해 나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TV나 인터넷보다는 좀 마진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성장 기대와 최근에 이제 국내를 좀 벗어나면서 중국이라든지 그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더욱더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해외 자회사 실적도 또 앞으로 재무제표에 좀 반영이 된다면은 실적의 증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아용품주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서 좀 매출 증가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영유아 시장이 좀 더 블루오션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올해 말부터 조금 더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분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의류업체라든지 이런 용품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좀 분유업체에 비해서 부진하긴 했지만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조금 국내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좀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유아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그런 중국 엄마들의 욕구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강세업종부터 자세하게 전방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 해운, 통신주 등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해운주 같은 건 STX 네. 페노션의 감자 소식과 그리고 BDI 벌크서 운임지수 하락 여파가 좀 크게 영향을 미쳐 나가고 있습니다. BDI 지수가 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하락을 전환하였고 글로벌 경기가 좀 더 위축되다 보니 아무래도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호황기
하반기 때 좀 선박을 그 수주를 했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공급 과잉 현상에 조금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수가 좀 반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조금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해운 업체들이 지금 자금난에 워낙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완전한 시황 회복세는 접어들기 힘들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LTE 가입자를 확대를 하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KT의 영업정지 영파도 좀 어느 정도 조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크게 좀 주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통신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워낙 배당주적인 좀 매력을 부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면도 좀 매력이 있겠고, 지금 워낙 강세로 인해서 민감 업종보다는 이런 내수 업종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환경은 조금 우호적으로 좀 흘러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눌림이 오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이 좀 판매를 대행하는 등 이런 유통 채널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도 조금 가입자 증가에 좀 힘을 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그런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긴급자금 1,500억 원가량 좀 지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진해운의 이런 자금 보조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모습을 보였고요. 최대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3,500억 원가량 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한진해운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그런 자금 수요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불안정한 자금 구조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좀 아무래도 신용도 강등 여파에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주가도 한동안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 이제 기간에서 좀 대량 매도를 보이는 점도 조금 앞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관주 같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너 가스가 연결 사업 무산 소식으로 인해서 또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양국 간에 잘 안 되는 사업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돌리겠다고 말했었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는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이 12일에 방한하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함께 동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스 간의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워낙에 한국과 러시아 소식에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좀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세 업종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좀 빠르게 가파르게 달려왔고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해질 때쯤 11월을 맞게 됐습니다. 이럴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연말 미국의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렇죠. 주로 이제 IT라든지 의류주 이런 LED주에 좀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미국의 그런 소비 시즌에 맞춘 업종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IT주와 의류주 한번 LED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좀 외국인 매수가 흔들리고 있고,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져 나가면서 오히려 중소형주에 좀 주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소형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부터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 좀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IT 부품주들이 좀 스마트폰 성장의 둔화라든지 이런 단가이나 압력에 좀 조정도 받긴 했지만, 이번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으로 인해서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아무래도 좀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 실적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등에서 지금 현재 중저가 스마트폰도 꾸준히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태블릿 PC를 공략을 하거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접목한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되는 모습 보면은 앞으로도 좀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의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이가 워낙에 좀 빨리 찾아오고 있고,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위해서 4분기 매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 브랜드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회복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져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아울렛 등으로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좀 기대감도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말 소비 시장이 또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실제로도 미국의 그 의류업체 주가들은 그 연말에 워낙 뚜렷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의류업체 주가도 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요 의류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 OEM 업체들을 더욱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ED주는 이제 최근에 대형주 중심의 장세에서 이제 소외를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어떤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그 LED를 모두 교체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었고 2020년까지 이걸 모두 바꿔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정부 지원도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매출이라든지 투자 확대도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LED 조명이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고 중국도 LED 조명에 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글로벌적으로도 좀 LED 사업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IT 부품, LED주, 의류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본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업종까지 모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태블릿 P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을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훈풍이 불면서 4분기에는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 시장이 좀 더 떠오르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업체로 바로 GD라는 GD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GD 같은 경우에는 슬리밍 업체인데요. 말 그대로 한국어로 변화를 해보면 식각 업체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강화 유리, ITO 코팅을 씌우기 전에 깎아내는 그런 과정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의 상승세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하단에서부터 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기업인 거고,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는 진바닥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바닥권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쌍바닥 패턴을 찍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한 번만에 모으고 난 다음에 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가 글로벌 경기 회복과도 상당히 밀접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낳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PC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교체 주기는 예전에는 2년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4년 아니면 길게는 5년까지 늘어나면서 태블릿 PC에 대한 분위기가 급전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010년에 아이패드 출시 이후에 PC 수요가 대체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던 게 바로 이 태블릿 PC 시장이고요. 그리고 2010년 아이패드의 출시 이후에
연 129%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던 게 바로 이 태블릿 PC 시장입니다. 2015년까지는 연 30%, 28% 정도의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선 노트북을 따라잡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왜 제가 슬리밍 업체를 가지고 나왔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ITO 코팅을 하는 회사는 다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식각 업체라는 얘기죠. 바로 전공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업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GD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지금 기업 분석 보고서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지금 30%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은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20%대 그리고 25%대까지는 낮아지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작년부터 꾸준히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영업이익률이 높은 고마진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은 GD만의 좀 더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던 GD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업체들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태블릿 PC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태블릿 PC 시장을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화된 기업을 이제는 찾아야겠죠.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 시장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슬리밍 업체, 식각 업체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D 한번 같이 보면서 차트 분석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일단 상장이 됐을 때 주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고 난 다음에 꾸준히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맥점을 몇 가지 좀 잡아본다면, 상단의 이 맥점, 이 앞서 있던 이 갭을 지금은 메꾸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갭을 메꿨을 때는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있던 갭을 메꾼다는 것은 상방, 만약에 하락 갭을 메꾼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변하고 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대신에 상방으로 생겼던 갭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메꾸면서 내려온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자로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맥점을 한 번 더 끄어본다면요, 상단에 지금 22,000원대가 맥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GD 같은 경우에는 현재 EPS 기준으로 PR을 매겨본다면 16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30%대까지 나오는 기업을 우리가 PR 16배라고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좀 더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22,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트레이닝 관점으로도 상당히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 어떻게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소비에 대한 회복 사이클 자체가 좀 더 늦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태블릿 PC 시장은 아직까지는 뜨기 어렵다, 이런 전망치가 전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대해서 급변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겠고요. 그런 상태를 본다면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가 좀 더 태블릿 PC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2010년을 시작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노트북이 대체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PC 수요도 급감하는 요즘, 우리가 태블릿 PC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GD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2012 회계연도 부채가 18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채권과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포함하는 국가 자산은 3조 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미국의 현재 재정 상황, 기업으로 따지게 된다면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기업으로 따지면 자본 잠식이죠. 문제가 네.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16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죠. 근데 2012년도 회기를 마감해서 확인해 봤더니 18조 달러가 다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산과 부채를 계산해 보면 부채 대비로 자산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걷어들이는 매출의 이익을 가지고 하죠.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자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 정부가 디폴트로 가는 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그래도 재정 건전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증세가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처럼 좀 있을 필요성, 공화당은 증세를 원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증세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 증세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자산 대비 부채가를 본다면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큰 어떤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국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이 부채로 본다면 상당히 적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채 부분을 GDP로 보죠. GDP 대비로 부채를 보기 때문에 사실 자산 대비로 부채를 보지 마시고 GDP대로 부채를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논란의 여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업으로 따지게 된다면 자본 잠식 상황으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국가적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본다면 우려할 만한 정도의 미국 재정 상황은 아니다. 또 증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중국 증시가 연말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UBS가 전망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시죠? 저는 중국장이 앞으로 2014년도에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장만큼은 아마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중국이 사실은 요번에 미니 경기 부양을 하면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미니 경기 부양이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UBS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유동성 위기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본다면 중국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먼저 시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의 이 주봉 차트죠.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3중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봉 차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무너질 것 같았으면 벌써 요 하락선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지 못하고 올라간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 얘기는 결국 3,000까지는 무난히 가겠다라는 부분. 특히
이번에 그 9일부터 12일까지 있는 거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는데, 여기 삼중전에서 아마 개혁이 상당히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죠. 벌써 시장이 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국 시장을, 상승으로 촉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이 그 철강 어떤 수입에 있어서 사상 최대 수입을 해서 철강 소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 3중 전회가 이제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만한 개혁 조치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 증시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고령화와 연금 등 재정 부담이 한국 경제의 도전 요인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현우석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한국이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연금 등은 한국 경제 도전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주 미래 얘기죠. 예.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일단 루비니 교수가 언급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잠재적인 악재로서 연금이라든가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요. 현재 시점에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만큼은 양적완화 축소의 입장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양적완화 축소 발언이 나왔을 때 벤버네 기장에서 나왔을 때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 나중에 우리나라는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왔고 가장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미래 아주 먼 미래죠.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령화는 좀 더 미래 얘기인데 그것이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 슬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을 얼마나 인정해 주냐에 대한 부분인데 닥터둠으로 유명한 루비니가 우리나라를 아주 좋게 얘기하는 것은 참 의외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닥터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한국 경제 고령화 연금 등이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을 한 것은 아주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뿐이지 오해하지 말자라고 당부해 주셨고요. 이보다는 정부 부채 재정 수지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한국 경제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아시아 신흥국 시장과 차별화된다라는 발언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키포인트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였고요.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7일이면 유로존에서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인하나 장기대출 LTRO에 대한 시행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이 0.25고요. 유로존이 0.55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내비둘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LTRO도 어려울 것이다. LTRO가 왜 어렵냐면 지난번에 LTR 3년 만기 1%짜리 LTRO를 풀어줬는데 벌써 상환한 은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LTRO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원하거나 제가 볼 때 가망성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장기적으로 빌려준 돈을 아직 안 갚고 ECB에다 재예치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금리가 0.25%거든요. 이거를 제로금리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ECB에서 금리에 대해서 0.5%를 지급해주는 대신에 그 돈이 시장으로 돌게끔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ECB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죠. 그다음에 실업률이 12.02%가 지금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금리 압박,
금리 인하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최후의 수단 아니면은 아마 금리 인하는 안 쓸 거라고 본다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세 번째로 제시했던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영향은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안 왔다라서 실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네. 이제 기대치에 불과한 거고요. 오히려 20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에 더 점수를 후하게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 립 서비스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뭔가 행보를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열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도 LTR로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시장 반응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